문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나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말씀을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과 제일 관련이 깊은 주제를 좀 선택해보자. 그래서 문학의 기능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은 현상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주는 이데아의 세계를 창조하고 또 그 원형에 따라서 물질을 만들었다. 창조주고 그 다음에는 제작자가 있어서 창조주가 창조한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또 책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물질을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모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제작자가 제작한 그것을 가지고 시인은 그 제작된 물질을 통해 가지고 원형인 이데아의 세계를 그려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미 3단계의 원형에서 3단계 멀어지는 사람이고 시인이 모방하고 그려내는 언어로 그려내는 그 말들은 다 무용하다. 시인도 무용하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 공화국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비약해서 시인 추방론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플라톤이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는 말하지 않고 시인들의 신한 시인은 우리 공화국에서 무용하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플라톤의 왜 이런 사상이 나왔느냐 우주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우주를 그러니까 이제 혹성 지구로 생각하고 이 지구를 3층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만물의 원형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태어났는데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천공에 영혼이 있다. 그럼 영혼들은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천공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아지면은 다시 그 원형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태어난 영혼들의 최고의 목표는 이데아의 세계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영혼들이 이 천공에서 무엇을 하느냐? 마차를 타고 말 두 필이 날개 달린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제우스 신의 인도로 하루에 한 번씩 이 천공을 이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쭉 그게 날아가는데 도는데 어떤 지점은 이데아의 세계하고 접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 접경지대를 갈 때 그 말을 잘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데아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거기에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말을 몰고 가다가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는 좀 한눈을 팔게 됩니다. 거기를 한눈을 팔아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그런 말이 두 필의 말이 끄는데 한 필은 검은 말, 한 필은 흰 말인데 검은 말의 이름은 충동, 감정 그것이고 흰 말은 이성입니다. 흰 말은 그래도 균형을 유지하는데 검은 말이 그냥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힝 하고 그냥 거기에서 한번 뛰어버리면은 그러면 그 주인이 마차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땅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땅에 내려오면 그 벌로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그 감옥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육체입니다. 여기에 갇힙니다. 어떤 영혼은 여기에 갇혀서 뭐 1년, 어떤 영혼은 30년, 어떤 영혼은 아마 100년까지 가는 영혼도 있죠.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감옥 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젊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상에서 감옥 생활을 오래 더 하셔야 됩니다.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럼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 영은 선이고 물질은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원론이라고 봅니다. 이원론이 물질과 영, 정신적인 것은 선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선한 그 영적인 존재가 과오를 저질러서 땅에 떨어져서는 물질인 육체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신플라톤주의에서 이것을 발전시켜가지고 이것이 그 사상계를 통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계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죠. 히랍에서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마지막 순서로 경기로 마라톤 주자들이 이제 들어올 때 오는 그 시간을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다 그걸 마라톤 선수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그 운동장이 조용해지니까 그 히랍의 그 철학자 선생이었던 페레그레노스가 그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덴 시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지금 제가 말한 이 사상을 쭉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 한심학비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다시 천공에 올라가서 우리가 타던 그 마차를 타고 제우스의 뒤를 따라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혀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려면 우리가 빨리 내 영혼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내 육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기 타고 있는 저 성화 속에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내 육체를 멸하고 영혼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성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페레그리노스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제자들도 거기에 수십 명이 따라왔고 또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아덴에 많이 있고 자기의 가르침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으니까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페레그리노스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지.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려줄 줄, 붙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그리노스는 거기에 성화 앞에 가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그냥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에서는 페레그리노스의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김치 국물을 잘못 마신 거죠. 그래서 페레그리노스는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들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이 땅에 떨어졌으면은 그럼 여기에서 육체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과거를 어느 정도는 기억할 거 아니냐? 조금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기 신플라톤주의 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그 변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양을 보는 것과 같이 또 오늘날에는 그 영사실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을 보는 것처럼 과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과거를 보면은 우리는 이성이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고 우리 육체가 다 소멸된다. 그래서 과거를 전혀 우리는 기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공을 회전하면서 거기에서 본 이데아의 세계를 기억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기억할 거 아니냐.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그 과거의 이데아의 세계를 기억했다. 소크라테스가 기억했고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이들이 과거를 기억했다. 그러면 기억했으면은 그 영원한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어둘 수는 없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사상을 병들게 만들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예수는 치안을 방해한다. 유대교의 종교관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석가모니는 친구 집에 갔을 때 독버섯을 먹여서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수명을 다 못하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알려주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우물한 개구리의 비유를 이제 여기다가 또 접목을 시킵니다. 개구리들이 그 우물 안에서만 살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밖에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보고 다시 장마가 그쳤을 때 거기에 내려가서 장마가 그친 얘기를 거기에 자기가 밖에 나가서 본 세상 얘기를 하니까 개구리들이 그 거짓말을 한다. 우리 이 우물한 이 세계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여러 개구리들이 큰 입으로 다 물어서 그 개구리를 죽여버렸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2세기, 3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부라고 말하는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이들이 이제 신학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철학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여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데 우리 기독교 신학 여러분들이 아마 그 대부분이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좀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육체를 입고 육과 합해서 온전한 신인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또 순전한 그 영적인 존재가 악한 신의 피조물인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그냥 육체라는 가면을 쓰고 그냥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전했다. 그래서 그것은 가현설이라고 하고 또 가현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예수는 그냥 순수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계시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양자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게 사명을 전달해주고 예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양자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소피스트들이 이제 이 플라톤의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인들은 덕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그 사물을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고 가치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는 그 덕을 세상에 전해주는 존재가 바로 시인들이다. 이게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문학 전반 모든 문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플라톤은 또 여기 반론을 지루하게 제기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고에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을 썼습니다. 그 시학을 플라톤의 이와 같은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플라톤은 조형 예술과 문학을 혼돈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조소라든지 조각이라든지 회화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 창조주가 창조한 것을 제작자가 뭘 만든 것을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문학은 그것이 아니다. 문학은 또 이데아의 세계의 그 원형에 대한 그 사상을 그것을 그대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플라톤의 우리 시인들은 플라톤이 주장하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 원형,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림자라고 했죠. 그것을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창조주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창조주를 알만한 그것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본유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고유한 그런 그 이데아의 세계의 그 원형 그것을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인만이 그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올바르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참 가치, 그 진리를 또는 덕을 나타내는 전달하는 그런 전도사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 어떤 세계에서나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프카의 그 작품 가운데서 그 변신과 그 성을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카프카는 그 유대인으로서 프라하에 살면서 거기에 프라하에는 그 까리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조금 그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는 옛 성이 있습니다. 그 성안에서 이제 살면서 거기에 아무 할 일 없이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아주 육중한 그런 체구를 가지고 카페 한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꿀쩍거렸는데 그걸 아무도 그걸 출판하지도 않았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그냥 늘 외상차만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프카가 죽은 다음에 그 작품이 알려지면서 오늘날은 프라하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거기는 카프카, 서슴지 않고 카프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그러냐? 우리가 대전을 말할 때도 대전에는 참 위대한 행정가도 있었고 여기에서는 큰 그 정치가들도 나타났고 또 여기에는 큰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일 가서 대전시라고 말할 때 여기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할 때는 그 당대에는 아무 존재도 없었고 어디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면 부대접을 받고 했던 거기에 박용래 같은 시인이라든지 또 여기 고향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떠돌이로 여기 오셨지만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부학들을 양성한 한성기 시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 대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다른 직업은 이렇게 제작하고 또 물질을 생산하고 그것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이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걸 가치로 알지만은 시인들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본유적인 그 사상을 언어로 그것을 아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의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의자는 편리한 문명의 이익이다. 어떤 사람은
얼마의 나무와 얼마의 못과 얼마의 페인트로 만들어진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문학인들은 그 의자를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이별을 볼 것입니다. 금방 저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잠시 책 한 줄 읽고 거기에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의자에 앉아 있던 어떤 옛날에 그 어떤 여성 또 어떤 남성 또 어떤 친구 그걸 생각할 겁니다. 다 그 생각이 거기에 다르죠. 제가 몇 개의 그게 예문을 여기 뽑아봤습니다. 흰 올빼미는 홀로 오관을 데우며 종탑 위에 앉아있다. 흰 올빼미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다 문학인이시죠? 여기 다 각각 흰 올빼미 할 때 거기에 각각의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오마르 키암이라고 발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는 물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아주 이게 일반적인 언어가 됐지만은 표현이 됐지만은 과거에는 이 말이 처음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아주 참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것을 시인이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는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걸 표현하죠. 그럼 우리 시인이 이런 우리 일반인들은 사물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이데아라고 할까요? 어떤 그 사상을 그걸 묘사를 일반적으로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인들은 그걸 이제 그려내죠. 근데 각자가 자기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걸 그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 거기에 공통분모가 없고 아주 개성적이죠. 그러니까 독자들과의 사이에는 거기에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아예 그냥 독자들에게 읽혀질 것을 포기하고 hermetic verse라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주 은둔 시라고 할까요? 독자들과 상관없이 그냥 나만 읽고 이해하는 소수만 읽는 시를 쓴다. 그런 시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카프카 같은 이런 문인들은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을 보면 그레고르 잠자라는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한 마리의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것, 진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생각하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여동생도 아무 능력이 없어서 여동생에게 학비를 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병들고 또 나약해서 거기에 생활비를 대주고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벌레가 되어가지고 뒷골방에 갇히니까 자기 누이 동생 그레테가 넣어주는 맛없는 시럽 빠진 음식을 먹고 그러고선 이제 늘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밖에 가족들의 상황을 살피는데 돈이 없다고 하던 자기 여동생은 직장 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감춰놓았던 돈을 쓰고 또 걸음도 잘 못 걸고 그 어떤 자기 아버지는 이제 보니까 그냥 언제 내가 아팠더냐 하는 듯이 그냥 지팡이를 다 내던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돈도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나만 이용당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카프카가 쓴 성이라는 짧은 소설인데요. 여기는 어떤 기사가 성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을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회를 갔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초청장을 가지고 가도 안 되고 성을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빙빙 돌다가 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 까뮤의 페스트를 보면은 이 성과는 정반대죠. 페스트에는 류와 타류라는 의사와 신문기자가 어떤 성에 갔다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성에 페스트가 돌아서 거기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밖에 나가서 알려야 되는 기자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나는 내 병원에 내가 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있다. 사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또 이렇게 회유도 하고 성을 그냥 넘어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 성에 초청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또 성에서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는 것, 어떤 인간의 단절이죠. 또 그레고르 장자, 여기는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단절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카프카나 알베르 까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만인들이 다 그 작품을 읽고 공감하고 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시인은 만인의 공감을 받는 시를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시라고 하는 그런 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인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쉬운 시를 써야 되느냐? 아첨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 자신의 상징을 가지고 그 상징성에 의해서 내가 양심적인 시를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읽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서점에서 먼지 안 잡고 되돌아오고 그래도 그런 시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우리 시가 좀 그게 너무 이렇게 좀 품위를 잃었다는 그런 품위를 잃은 그 시인들이나 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인들은 자기의 어떤 고요한 상징적인 언어 그것을 가지고 사물이나 생각이 너무 친숙해서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어떤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그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언어로 그걸 표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좀 줄이다가 보니까 좀 투서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